189페이지 물권의 효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조건. 우선적 효력이라는 건 개념이 이런 거예요. 아까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물건을 둘러싸고 여러 사람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책 하나 갖고 서로 내 거다라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그 주장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다 인정해 줄 수가 없고 하나만 인정하겠죠. 한 사람의 권리만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권리는 다 배척을 할 거예요. 이럴 때 그 살아남은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를 다 배척을 하다 보니까 그 살아남은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걸 우선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물건을 둘러싸고 여러 개의 물건이 충돌할 때 하나의 물건만 인정되는 효력을 뭐라고 한다? 우선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권리를 다 배척하는가. 이럴 때 어떤 권리가 우선하느냐의 문제가 생기죠. 어떤 권리가 우선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교재에 뭐 잔뜩 써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물권의 경우에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물권의 경우에는 이것만 머릿속에 일단 담으세요. 이번 순환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가 우선한다고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자, 그러면 이제 성립이 뭐냐가 문제가 되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먼저 한 사람. 부동산의 경우는 뭐 먼저 한 사람? 등기 먼저 한 사람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중매매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여러 사람한테 팔았어. 누가 우선해? 먼저 소유권 등기한 사람이 우선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등기 먼저 한 사람이 우선하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등기 먼저 한 사람이 우선하고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를 먼저 한 사람. 뭘 먼저 한 사람? 점유. 점유가 뭘까요? 손에 먼저 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하철 같은 거 타다 보면요. 자리가 하나 딱 났어요. 내가 앉으려고 엉덩이를 딱 들이미는 순간 저쪽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가방을 턱 던져서 가방이 먼저 떡 떨어졌어. 그 자리 누구 거예요? 아주머니 거야. 왜? 가방이 먼저 떡 떨어져서 먼저 뭐 했어? 점유부터 했어. 성질은 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부동산은 등기 먼저 한 사람이, 동산은 누가? 점유 먼저 한 사람이. 엉덩이 먼저 들이민 사람이 우선해. 아주머니는 저기 멀리 계셔도 그렇죠? 가방이 딱 떨어져. 그럼 그분이 우선하는 거예요. 성질 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등기 먼저 했냐? 점유 먼저 했냐에 따라서 우열을 따지면 됩니다. 자, 우선적 효력은 우리 교재에 보면 뭐 그림 잔뜩 있는데 어려워요. 이건 나중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신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고 요번 순환에 딱 이것만 먼저 기억하세요. 물건끼리 충돌할 때 뭐가 우선한다?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라고 기억하세요.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나중에 하고 요것만 딱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개념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190페이지. 요것도 이제 오늘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간단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공부하던 책이 있어요.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옆에 사람이 가져갔어. 왜 가져갔을까요? 옆에 분은 늦게 왔어. 뭘 필기했나 밑줄 그려고 가져간 거야. 보고 밑줄 그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달라 그래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더 쉽게 안 가져가고 엉덩이를 깔고 앉아있어. 내 책을 깔고 앉아갖고 옆에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엉덩이 치워달라 그래야죠. 근데 물건 돌려달라, 내 물건 돌려달라 또는 엉덩이 치워달라. 물권이에요 이거? 내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는 권리, 엉덩이를 치워달라고 하는 권리, 물권일까요? 아닐까요? 물권 아니죠. 왜? 뭐뭐 해달라고 행위를 요구하고 있어요. 뭐뭐 해달라고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는 물권이라 그랬어요? 채권이라 그랬어요? 채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물권은 아니야. 두 번째, 물권은 아니지만 책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물권으로부터 파생됐죠. 이런 거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물권으로부터 파생된 청구권 이렇게 불러요. 물권으로부터 파생된 청구권. 이걸 왜 인정해 주는가? 이걸 인정해 줘야 돼. 만약에 인정을 안 해주면요. 내 물건을 가져갔다 돌려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 물권이라는 건 직접 지배하는 권리예요. 그렇죠? 직접 지배한다는 건 누구 도움 없이 그걸 사용수익 처분하는 건데 내 물건을 가져갔을 때 가져간 물건에서 물권만 인정이 된다면 알아서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힘으로 뺏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돌려달라고 요구를 해라. 그래서 인정되는 권리가 뭐다? 물권적 청구권. 누군가가 물권, 나의 물권의 내용실현. 내용실현이라는 건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내용실현을 침해하거나 내용실현을 방해하거나 이럴 때 돌려달라. 반환. 엉덩이를 치워라. 엉덩이로 깔고 앉아 있어서 내가 책을 보는 걸 방해하고 있어요. 방해 제거. 두 번째 쉬는 시간에 가기가 겁나. 또 가져갈까 봐. 또 깔고 앉으면 어떡하지? 한마디 날리고 갈 수 있어요. 또 가져가거나 또 깔고 앉으면 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걸 방해 예방이라 그래. 세 가지. 나의 물권의 내용 실현이 물권의 내용 실현인 건 별거 아니에요.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걸 말하는데 이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이 내용 실현이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그 물건을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런 물권적 청구를 인정해주는 이유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권은 절대적 권리라 그랬어요. 절대적 권리라는 건 누구에게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나아가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가 가능해요. 자, 채권과 비교를 해볼까요? 채권은 채무자한테만 요구하는 거죠. 따라서 이 채권은 누구에 의해서만 침해가 돼? 채무자에 의해서만 침해가 돼요. 채무자 아닌 자가 채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채권 침해라는 건 뭐예요?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 채권은 채무자에 의해서만 침해가 가능한 권리야.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물권은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때 그 물권을 침해한 사람이 누구냐를 묻지 않고 그 침해한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정되는 게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아까 물권의 절대성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다 그랬었죠? 물권적 청구권. 의, 취지, 종류가 이 세 가지예요. 종류가 몇 개? 세 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그런데 이 세 가지 권리가 한 세트인데요. 한 세트인데 이 세트가 우리 민법에 두 세트가 있어요. 두 세트. 몇 세트? 두 세트. 점유권이라는 권리 한 세트가 있고요. 소유권이라는 권리 한 세트가 있어요. 이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규정을 해놨어요. 이때 점유권에 있는 반환청권이 제204조, 방해 제거가 205조, 방해 예방이 206조예요. 나중에 점유권 가서 또 볼 거예요. 소유권에도 있는데요. 반환청권이 213조고요.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이 214조에 규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두 세트가 있어요. 우리 민법상. 물권적 청구의 종류가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한 세트고 이 세트가 두 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규정을 해놨더니 점유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물권들. 자, 나머지 물권이 6개가 있습니다. 민법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아까 잠깐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여기에 있고요. 유치권. 유치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질권. 아까 말씀드렸죠. 전당포 주인이 갖는 권리. 저당권. 제일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6개 권리가 추가해서 더 있어요. 그런데 얘네 둘만 인정하다 보니까 요놈들이
입 대빨 나오겠죠? 뭐라고? 왜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왜 니들만 인정해 주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인정을 해요. 뭘 인정하냐면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얘네들 권리에 갖다 쓰도록 하고 있어요. 그걸 준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준용. 준용이란 건 이런 거예요. 법에서 여기에 있는 걸 여기에 갖다 써라. 이게 준용이에요. 소유권에 있는 규정을 지상권에 갖다 써라. 이걸 뭐라고 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불러요. 예? 이렇게 준용하는 규정이 있는데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가 유치권과 질권에는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구를 갖다 써라 라는 규정이 없어요. 없어. 그럼 유치권이나 질권이라는 물권이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되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요 놈은 해석상 인정을 해줘요. 규정을 통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깜빡하고 이건 못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거는 인정이 안 돼요. 유치권은. 왜 안 되는지 나중에 봅니다. 일단 여기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지역권이라는 놈하고 요 저당권 요 두 놈. 요 지역권과 저당권 요 두 놈은 소유권에 있는 이 권리 세 가지 중에서 214조만 갖다 써요. 213조는 안. 요거 지역권. 무슨 뜻이에요? 지역권이라는 권리나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침해가 되었을 때 방해 제거 청구하고 방해 예방 청구만 인정되고 뭐는 인정이 안 된다. 반환 청구권이라는 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럼 왜?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건 나중에. 왜? 이건 나중에. 일단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를 받고요. 왜 만들어든지 받고요.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소유권에 있는 걸 다른 물권에 갖다 써. 쓰되 요런 게 문제가 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190페이지에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이 있어요. 물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상태를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소유권만 나와 있죠. 213조 반환 청구권, 214조 방해 제거 청구권, 그리고 밑에 3번에 204조는 점유권에 터잡은 거예요. 이게 왜 느닷없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디귿하고 리을이 있죠. 거기에 보면 지역권자에게는 214조 규정을 준용한다. 213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저당권자에게는 214조 규정을 준용한다. 213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린 거 딱 이 정도만 일단 머릿속에 넣으세요. 물권적 청구권 관련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어떤 권리고 종류가 어떤 게 있고 이게 어떻게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가 여기까지만 딱 이번 순환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나중에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추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물권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문제, 우선적 효력이라는 거하고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있게 된다. 그 중에 우선적 효력은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고 물권적 청구는 요 정도 내용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191페이지 물권 변동이란 게 있습니다. 물권 변동. 거기에 보면 타이틀이 양가라변의 형식주의라는 게 있고 다음 페이지에 등기의 공신력 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요 두 가지를 이제 개념을 좀 잡아봅니다. 물권 변동. 지울게요. 다행스럽게 우리 입문서에는 머리 깨지는 내용은 없어요. 지금 안 담아놨어요. 등기와 관련된 거 머리 깨지는데 다행히 이건 안 담아놨어요. 나중에 기본서에서 머리 한번 깨져보면 돼요. 처음부터 머리 깨지면 안 되니까 일부러 뺐어. 입문서에서. 자, 물권 변동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자, 이때 이 물권 변동 관련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형식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형식주의. 우리 교재에 나온 것만 일단 봅니다. 형식주의. 이 형식주의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요. 예컨대 아파트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을 이름으로 등기를 이렇게 쳤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해서 을 이름으로 이전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로 바뀌어요? 을한테로 바뀌죠. 근데 이거를 조금 세밀하게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갑과 을이요. 1월 10일 날 아파트 매매를 했어요. 매매하면서 이제 계약금 줬어요. 자, 1월 30일 날 을이 잔금을 줬어요. 갑은 등기서를 넘겨줬어요. 등기서류를 저녁 때 넘겨받았어요. 우리 열쇠도 받고. 이제 등기서류를 갖고 있다가 다음날에 이제 법무사를 찾아가서 법무사한테 등기를 맡겼어요. 근데 법무사가 이제 바빠가지고 그날 등기소 못 가고 며칠 있다 등기소 갔어. 근데 어쨌든 등기는 이날 안 되겠죠. 한 2월 5일쯤 을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자, 을이요. 갑에게 잔금을 주고 등기서를 넘겨받았고 아파트 열쇠까지 넘겨받아요. 이때 갑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아파트는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갑의 생각. 을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집은 이제부터 내 집이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요날 을은 가족들을 데리고 가. 저녁 때. 쫙 들어가서 문을 딱 돌아서 이제부터 이게 우리 집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런데 꼬맹이가 딱 물어봐요. 아빠한테. 아빠 등기했어? 그러니까 을이 급 당황을 해. 아직 안 했는데. 그랬더니 꼬맹이가 이렇게 말해. 그럼 아직 우리 거 아니지. 아직 아빠 거 아니지. 요 꼬맹이가 민법을 공부를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민법상 매매와 같은 계약, 법률행위라고 그랬어요. 계약이. 그렇죠? 법률행위를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갑에서 을로 변동이 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등기를 하라. 이걸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형식주의.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야만 물권이 변동이 된다. 이걸 형식주의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형식주의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잘 안 맞아요. 왜냐? 아까 요때 갑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요 라고 생각하고 을은 이제부터 이게 내 집이요 라고 생각해요. 갑과 을의 의사, 갑과 을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언제 을 소유가 돼? 생각에만 초점을 맞추면 요날 을 소유가 되겠죠. 이걸 의사주의라고 해요. 자, 그러면 형식주의와 관련해서 의사주의의 대립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하여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되는 때가 언제냐?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할 때 변동이 된다를 의사주의. 아니다. 등기라는 형식까지 갖춰야만 변동이 된다를 형식주의라고 불러요. 그런데 의사주의에 의하면 요 사이에 의사주의에 의하면 요 사이에 소유권은 이미 누구한테 넘어가 있는데 을에게 넘어가 있는데 등기는 아직 누구한테 남아있는 갑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 복잡해. 의사주의를 취하면 이미 소유권은 요날 1월 30일 날 을에게 넘어가 있는데 아직 등기는 누구한테 남아있는 갑에게 남아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안 돼. 뭘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깔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 다 주고 열쇠를 받고 등기서를 넘겨받고 거기 이사돼서 현재 살고 있지만 등기를 안 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가 우리나라의 원칙이에요. 그걸 무슨 주의라고 한다? 형식주의.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만으로 매수자는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맨 밑에 미등기 건물을 샀어. 미등기 건물을 샀어. 돈 다 주고 현재 건물을 내가 사용하고 있어. 그래도 미등기 건물이니까 건물을 산 사람 이름으로 이전 등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따라서 뭐가 없다? 소유권 없다.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잘 보세요. 듣기만 하세요. 이것도 대법원 판례인데 갑소유 미등기 건물이 있어요. 미등기 건물이에요. 이걸 을이 샀어요. 양도. 그래서 이 을이 돈 다 줬어요. 열쇠까지 받았어요. 근데 미등기 건물이니까 아직 소유권 등기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럼 얘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갑으로서 열쇠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딱 따고 들어갔어요. 따고 들어갔더니 병이란 놈이 떡 있어. 그 병한테 물어봐. 너 누구냐?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병이 나 건물의 무단점거자. 무단점거자. 무슨 점거자? 무단으로 병이 건물을 점거하고 있어. 당연히 을은 뭐라 그래요? 내 건물에서 나가! 라고 하겠죠. 자, 내 건물에서 나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렇죠? 내 물건 돌려줘라는 거하고 다를 게 없죠. 내 건물 돌려달라는 거잖아요. 자, 나가라 그랬어, 내 건물. 그랬더니 얘가 한마디 딱 해. 너는 누구냐? 그럼 우리 뭐라 그래? 나 건물의 소유자. 그랬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이놈이 한마디 돼. 등기는 했냐? 그랬더니 또 당황. 아직 안 했는데. 그러면 이놈은 뭐라 그래? 그럼 너나 나나 자식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례가 을은 아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무단점거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타잡아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납득이 안 돼. 지금 그런 게 어딨냐 말이지. 법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나중에 이제 을이 병을 내보내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일단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하여 소유권과 같은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반드시 뭐 해라? 등기해라. 이걸 뭐라고 한다? 형식주의.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온다 말이에요. 이런 판례가. 됐죠? 형식주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일단 박아두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이번에 등기의 공신력 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의 공신력 부인. 우리 임무유서에는 없는데 이제 물권 변동 관련된 몇 가지 원칙인데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공신이 뭔지를 좀 이해해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서도 했었는데 갑과 을이요. 토지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이걸 다시 을이 병한테 팔고요. 현재 병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 토지 등기부를 떼어보면 소유자가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것이고 따라서 현재 소유자는 누구라고 나타나 있어요? 병이라고 나타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이 소유자다라고 믿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갑이 을과 토지 매매를 할 당시에 만취해 있었어요. 을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을은 이제 매수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소주를 안 마셨는데 갑은 이제 팔고 돈 많이 생기니까 기분 좋아서 마구마구 먹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딱 했어. 자, 의사무능력이죠. 의사무능력자의 계약은 뭐예요? 무효. 그러니까 의사무능력. 의사무능력상태에서 매매를 했다면 이건 무효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뭐도 무효가 돼요? 이것도 무효가 돼요. 을 등기가 무효란 건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소유자 아닌 사람과 거래했어요. 얘
보호되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보호된다, 안 된다? 원칙?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걸 등기의 공신력 부인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공신이란 건 뭐냐 하면 일반인들의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공신이란 건. 보통 등기 믿지요. 그렇죠? 그게 공신이에요. 또 하나가 이런 경우도 한번 볼까요? 갑이 노트북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을이 절취를 했어요. 절취가 훔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얘가 노트북을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병한테 팔아요. 그래서 얘가 점유를 하게 됐어요. 잘 보세요. 갑의 노트북을 을이 훔쳤어요. 을 소유가 돼요, 안 돼요? 아, 훔치면 자기께 돼요? 노트북이라는 물건만 훔친 거지 소유권이라는 권리까지 훔친 건 아닙니다. 예?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갑소유 노트북을 을이 훔쳤어. 을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어. 뭐만 훔친 거다? 노트북이라는 물건만 훔친 거예요. 소유권을 훔친 게 아니야. 그러면 노트북은 누구 수중에 있지만, 을 수중에 있지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여전히 갑한테 있어요. 그럼 결국 얘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소유자 아닌 사람과 거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위에 거 아래 거 모두 다 요놈 소유자 아닌 사람과 거래를 했어요. 이럴 때 얘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병이 선의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위에 거는요.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 그렇죠? 결국 무효의 등기죠. 밑에 거는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나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를 마치 권리자로 믿고 거래한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걸 공신이라고 해요.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나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를 믿는 걸 뭐라고 한다? 공신. 그리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이런 경우 있겠죠?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나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를 믿고 거래하는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공신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에는 인정을 안 해주고 동산에만 인정을 해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위에 거 병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밑에 거 병 선이라면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거를 우리민법 249조 동산 선의 취득 이렇게 불러요. 동산 선의 취득. 그럼 결국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는 어디에만 적용된다? 동산에만 적용돼요. 부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 등기는 그걸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힘을 공신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부정된다? 부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이 양가로이번 등기의 공신력 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인은 와이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정. 등기 공신력의 부인이 누구냐 찾지 마시고요. 그럼 남편은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정한다 이런 뜻. 부정한다. 썰렁하죠?
8, 90년대 개그를 제가 잘 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하여 형식주의 개념 하나 하고요. 공신의 원칙의 개념. 그리고 이 공신의 원칙이 부동산과 동산이 다르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보호하려면 보호 규정이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이 보호 규정이 만약에 있는 경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들은 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이렇게 말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제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대법원. 예? 근데 나중에 보고 일단 봅니다. 등기의 공신력 부인, 원인 없이 생긴 무효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무효 등기에는 뭐가 없으므로? 공신력이 없으므로. 무효임을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여도 제3자 병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보호받지 못한다. 그럼 동그라미 2번. 제3자가 선의 취득할 수 있나? 선의 취득은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 동산에만 적용되는 거. 선의 취득도 안 된다. 다만 4번. 법률로 특별히 제3자를 보호할 수는 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가장매매 있었죠. 가장매매 108조 허위 표시였고 108조에서는 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가 된 게 아니라 만약에 이 토지 매매가 가장매매였어. 가장매매의 경우에도 무효고 을등기가 무효죠. 그런데 그걸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된다 그랬어요. 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뭐가 있으니까 보호규정이 특별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규정이 있을 때에만 부동산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없으면 절대로 보호가 안 돼요. 특별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법률로 특별히 제3자를 보호하는 경우에 박스가 있죠. 동그라미 1번 가장매매에서 제3자는 보호가 된다 말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제 두 번째 줄에 제3자가 선의이면 보호되는 이유는 등기의 공신력 때문이 아니라 등기는 공신력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법률이 특별히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3자 보호 규정이 등장하면 특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네. 심지어는요. 악의의 제3자도 보호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도 악의의 제3자까지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가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부동산 관련해서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악의의 제3자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 말이죠. 그런 거 나올 때마다 특별히 좀 신경 써서 봐주셔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 동그라미 보면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동산 물권 변동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동산 물권 변동이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해서 우리 민법은 조문을 두 개를 일단 두고 있어요. 하나가 186조고 또 하나가 187조입니다. 186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뭐에 의한? 법률 행위.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예를 들면 이렇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변동이 되려면 뭐 해라? 등기해라. 무슨 주의? 형식주의. 형식주의.
이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성립요건주의라고도 하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성립요건주의라고요. 독일이 시작을 했어요. 이 성립요건주의를. 그 독일이 시작한,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성립요건주의를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을 통해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형식주의예요. 이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독일에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독법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저 자식이 법주의는 한자를 모르는구나. 아니에요. 아는데 귀찮아. 독일에서 시작했다 해서 독법주의예요.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 독법주의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자 머릿속에 박으세요. 법률 행위에 의한 뭐에 의한?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요 187조는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 어떤 게 있냐? 판결, 상속, 경매, 공용징수. 공용징수가 뭐예요? 수용. 도로부지 이런 거 수용. 기타, 법률, 규정. 이렇게 판결, 상속, 경매, 공용징수,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187조고 이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 필요 없어요. 등기 필요 없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갖고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면 상속이 되겠죠. 을에게 상속이 돼요. 이때 을은 이 토지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전 등기하지 않더라도 갑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인 을 소유가 돼요. 그럼 을은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돼?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처분해야 돼요. 이때 이 처분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해 주는 걸 말해요. 이 처분의 개념이 뭐라고요? 이전 등기해 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얘가 병과 매매계약을 했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을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어요. 유효해요. 계약 자체는. 그러나 매매계약에 터잡아서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려면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넘겨줘서는 안 되고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넘겨줘야 돼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또 이걸 어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떻게? 갑이 사망을 했고 상속을 받았는데 팔아먹어. 팔아먹을 때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도인을 누구로? 갑으로. 계약 날짜를 언제로? 갑 사망 전으로. 네? 그렇게 해서 직접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걸리면 무효 이렇게 돼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등기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등기를 넘겨주려면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넘겨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187조. 이럴 때 요거 판결, 상속, 경매, 공용징수, 기타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 물건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를 187조 본문 이렇게 불러요. 본문.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걸 187조 단서라고 불러요. 왜 이것까지 말씀드리느냐? 시험 지문에 그냥 187조 본문, 187조 단서라고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 지문에. 앞으로 그렇게 나온 것들은 제가 제 몇 조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187조는 187조 본문과 187조 단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186조와 187조가 있고 이 두 조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를 들여다보시면 안 되고
186조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라. 등기가 있죠. 물권 변동 효력 요건으로서의 등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등기 필요 없으나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86조가 187조에 터잡아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시험 명령에 들어있게 됩니다. 둘 다 뭘 요구하고 있으니까? 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 등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기본서 나오면 할 겁니다. 요렇게까지만 머릿속에 틀을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이렇게 생긴다. 187조 판결 공용징수 상속 경매 기타 법률 규정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걸 187조 본문.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걸 187조 단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개념 잡았죠? 그 다음에 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두 개가 나왔는데 동산 물권 변동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나와서는 안 되는데 거기 2번에 보면 동산 선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3번이나 나왔어요. 나올 때마다 난리가 났어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복수 정답 해달라고 난리가 났었어. 그 난리가 난 이후로는 안 냅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이신청란이 폭주를 해요. 이거 내면. 왜? 우리 시험 범위가 이거 해놓고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동산 선의 취득은 부동산 중개와는 하등 관계가 없으니까 시험 범위가 아닌 데서 낸 거 아니냐 이신청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내요. 근데 3번은 나왔기 때문에 안 하면 심심하니까 개념은 잡아드립니다. 그 개념이 이거예요. 아까. 네? 동산을 양수한 사람. 여기 보세요. 선의취득의 개념만 잡아요. 노트북과 같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 동산이죠. 동산을 양수한 자가 뭘로? 선의로 양수했다면 양도인이 설령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양수인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동산 선의취득입니다.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산 선의 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요. 권리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를 한번 봅니다. 갑이 노트북 소유자예요. 이걸 팔아요. 이거 법률행위죠. 예? 법률행위예요. 아까 부동산의 경우에 법률행위를 통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형식주의를 취한다 그랬죠. 즉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등기. 예? 동산도 똑같아요. 형식주의예요. 법률행위를 통하여 법률행위. 동산에 관한 물권이 넘어가려면 부동산은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되고 동산은 점유라는 형식을 갖춰야 돼요. 점유. 점유가 뭐야? 손에 쥐는 거예요. 갑이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 점유를 누구에게? 을에게 이전해 줘야 돼요. 점유를 이전. 요 점유 이전을 인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인도.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행위, 매매와 같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라. 똑같이 동산에 관해서 법률행위를 통하여 소유권 따위의 물권이 넘어가려면 뭘 갖춰라? 점유라는 형식을 갖춰라. 따라서 갑이 노트북을 팔았다. 을이 노트북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노트북에 대해서 점유를 해야 된다. 부동산은 등기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동산은 뭐 해야 된다? 점유. 그러니까 갑이 점유하고 있다가 을에게 점유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걸 점유 이전. 다른 말로 뭐? 인도. 근데 이 인도가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현실인도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요? 현실인도란 말 그대로 갑이 갖고 있다가
현실적으로 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 건네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게 현실인도야. 이건 누구나 다 알아. 문제가 되는 게 주둥이로만 넘겨주는 게 있어. 뭘로만 넘겨주는 게 있다고요? 주둥이로만. 그런데 이걸 주둥이로만 넘겨준다 그러면 촌스러우니까 관념적 인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념적 인도. 이게 우리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교재에 쭉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려면 이해는 해 두셔야 돼요. 자, 점유를 이전해 주는 방법이 현실 인도를 기본으로 하되 주둥이로만 넘겨주는 관념적 인도가 있다. 3가지가 있어요. 간이 인도라는 놈이 있고요. 점유 개정이라는 놈이 있고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라는 게 있어요. 아이 길어요 이거.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이렇게 3가지 관념적 인도 방법이 있습니다. 주둥이로만 넘겨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간이 인도 잘 보세요. 갑이요, 을에게 순서대로 노트북을 임대 빌려줬어요. 임대는 뭐다? 돈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점유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 팔아. 이때 얘가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근데 누가 지금 점유하고 있어? 을이. 이때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현실 인도 받아야 한다면 노트북을 일단 누구에게 되돌려줬다가 갑에게 되돌려줬다가 현실 인도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갑과 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갑이 을에게, 야, 너 이미 노트북을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서 넘겨받은 걸로 해. 인도받은 걸로 해. 라고 할 수 있죠. 뭘로만 넘겨줬어요? 그걸 간이인도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으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동산을 양수한 자가, 양수했죠? 양수하기 전에 이미 점유하고 있는 경우, 동산을 돈 주고 산 사람이 사기 전에 이미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인도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간인도.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빌려서 사용하다가 양수인이 점유하는 것, 그렇죠? 매매계약을 체결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정확하게 여기를 보세요. 동산을 양수한 자가 양수하기 전에 이미 점유하는 경우, 이때 양수인은 현실 인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걸 간이인도라고 합니다. 점유계정, 이게 어려워요. 자,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양도, 그러면 점유를 넘겨줘야 되죠. 아니야, 그 자리에서 임대. 갑이 을에게 돈 받고 노트북을 팔면서 일주일 쓰고 줄게 그랬어요. 대신 일주일 사용료는 매매대금에서 까고 준다 이렇게. 노트북을 50만 원에 팔면서 내가 일주일 쓰고 줄게, 넘겨줄게. 그 일주일 동안 사용료 5만 원은 떼고 45만 원만 받았어요, 갑이. 자, 그러면 이때 을은 노트북을 현실적으로 넘겨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노트북은 계속 누가 갖고 있어? 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은 인도받은 것으로 봐요. 현실 인도를 고집한다면 일주일 뒤에 넘겨받기 전까지는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을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여전히 누가 점유는 하고 있지만, 갑이 점유는 하고 있지만 을이 점유를 넘겨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점유계정. 그럼 법적으로 이렇게 말하겠죠. 이것도 잘 보세요. 동산을 양도한 자가, 갑이죠. 양도 후에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 양수인은 인도
받은 것으로 간주. 이걸 뭐라고 한다? 점유계정. 됐죠? 이거 심각한 문제 생기겠죠? 왜? 위에 거는요, 을이 소유자로 점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때요? 소유권은 이미 누구한테 넘어가 있지만, 을에게 넘어가 있지만, 갑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노트북을 또 팔아먹는 경우도 생겨. 동산 이중매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점유계정은. 그렇죠? 네, 그럼 어쨌든 점유계정의 경우에는 동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해도 계속 점유하고 있을 때 양순이 인도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점유계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물 반환 청구나 양도에 한 인도는 이런 거예요. 이거 간단한 거죠. 갑이요, 먼저 병에게 노트북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병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이 필요해서 을에게 노트북을 양도를 해요.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현실 인도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갑은 노트북을 회수해서 넘겨줘야 되죠. 근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 그럼 회수 못하죠. 대신 갑은 을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물건을 빌려줬으니까 기간 끝나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에요. 이걸 넘겨줘요, 얘한테. 그러면 이걸 뭘로 본다?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노트북을 갑이 현실적으로 을에게 넘겨주지는 않았지만 갑이 제3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노트북 반환 청구권을 을에게 넘겨주면 을은 마치 노트북을 현실적으로 넘겨받은 걸로 봐서 을이 뭘 취득하게 된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는 양도에 의한 인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도 이런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봅니다. 을이 나중에 소유권에 터잡아 병한테 가서 노트북을 달라 그래요. 달라 그러겠죠? 병은 뭐라 그럴까요? 뉘신지 그러겠죠. 뭐라 그런다고요? 뉘신지. 왜? 몰라 얘는요.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팔아먹고 반환 청구권을 넘겨줌으로써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병은 모르죠. 모르니까 을이 가갖고 내 거 내놓으라고 해봐야 병은 넌 누구냐 못 준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갑이 노트북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을에게 양도함으로써 노트북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갑이 통지를 해주도록 하고 있어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을이 병한테 가서 노트북 달라 그러면 병이 알았다 하고 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을은 병한테 가서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병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노트북 돌려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에 의한 인도는 이렇게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뭐 해라? 통지해라. 이렇게 이런 것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산물권 변동관에서는 두 가지 무권리자로부터 권리 취득이 가능한 동산 선의 취득의 개념하고 두 번째로 법률 행위를 통해서 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목적물을 인도해야 된다. 형식주의다. 그 인도 방법이 현실 인도를 원칙으로 하여 주둥이로만 넘겨주는 관념적 인도 세 가지 형태가 있더라. 그때 각각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됐죠? 네, 그런 내용들이 1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194페이지까지 선의 취득 내용이 쫙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요. 우리 교재 보면 등기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1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나와 있는데 요것도 또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세 번째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